오늘 방송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영상이 지난 이 온톨로지 영상의 2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셔야만 오늘 방송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온톨로지를 보통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다라고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온톨로지의 본질을 좀 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비유를 표현을 해서 온톨로지를 설명을 했었죠. 두 명의 여성이 나를 좋아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죠. 제대로 비교하려면 내 눈앞에 둘 다 서 있게 한 다음에 요목 좀 하나씩 따져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진짜 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그동안 각각의 여성에 대해서 내가 파악해왔던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머릿속에서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내가 그 상대에 대해 파악해놓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온톨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온톨로지화 시킨 객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온톨로지화된 객체로 머릿속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파악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팔란티어에서는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항상 명제로 깔고 있어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인지체계로는 사물의 본질을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의 인지체계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반복적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볼 때 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파악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불가지론의 시작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를 볼 때 이 고양이의 실체를 보고 고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고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를 보고 내가 파악한 이 동물만의 규칙, 이 규칙을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파악한 그 규칙을 보고 고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온톨로지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이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어떤 동물들을 보았을 때 내가 파악한 그 고양이의 규칙과 맞는 어떤 동물을 보게 된다면은, 그 동물 보고 이제 고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이 파악한 규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의 실체를 표현한 하나의 지식, 하나의 논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고양이를 보고서 파악한 이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전달하죠. 귀가 2개 있고 눈이 2개 있고 몇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 이런 게 고양이야. 이런 지식을 좀 더 체계화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고양이의 실체 접근을 할 때 고양이가 갖고 있는 공통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눈이 2개 있고 꼬리가 1개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파악한 이 내용들이 고양이의 특징이 분명 맞기는 한데, 이 특징들을 고양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좀 되게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다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변수까지 있어요. 귀가 안 보이죠, 이 사진에서는. 아까 우리는 고양이의 특징을 귀가 2개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갔는데, 그럼 이 사진에서의 이 동물은 고양이가 아닌가요?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 체계로서, 인지 체계로서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그 사물의 본질을 반영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우리 언어가 이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제약사항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의 눈을 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이 고양이의 눈의 본질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눈 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든 특징을 다 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의 DNA 레벨까지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언어가 과연 고양이의 이 본질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지체계로 어떤 사물을 파악한 하나의 그 지식, 규칙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규칙이 과연 그 사물의 본질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사물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은 그 지식, 그 규칙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걸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는데, 실제로 진짜 인간의 언어와 인지체계와 사고방식으로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동물들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해봤더니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표예요.
여기 파란색 점을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인간의 인지체계의 방식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공통점들을 먼저 찾고 그 공통점들을 카테고리화 시킨 다음에 그 중요한 공통점들을 토대로 해서 알고리즘을 점점 확장해가는 방식인 거죠. 정확도가 80%가 안 됐던 거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녹색은 정확도가 갑자기 점프업해서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녹색 방식은 뭐냐? 이게 딥러닝인데, 딥러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인간의 인지체계로서 사물의 본질을 찾아내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식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의 본질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야, 이건 고양이가 맞아, 이렇게 이분법적인 판단만을 하는 거죠. 말단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근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양이의 본질에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인간의 인지체계로서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과 딥러닝이 파악하는 방식의 정확도의 차이가 이후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지체계로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고양이의 특징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귀가 2개, 눈이 2개고 수염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독특한 상황과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그런 특징들,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고양이의 본질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방식은 처음부터 그 공통적인 특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강의 방향만을 정해놓고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딥러닝에 대해서 일단 잠깐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딥러닝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전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처치된 데이터들을 인공신경망에 넣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값과 그 결과값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인공신경망 레벨로 가서 그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인공신경망에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 이것을 한글로 순전파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내가 예상했던 기대값과 차이가 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인공신경망 레벨로 가서 그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을 고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역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 순전파와 역전파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고양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값으로 고양이다 또는 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겠죠. 이 과정이 바로 순전파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고양이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인공신경망을 걸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가 20% 정도 해당된다. 근데 고양이가 20%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값과 다르게 나오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역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딥러닝은 대강의 방향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고양이가 20%라고 얘기했던 이 인공신경망은 지금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인공신경망에 각각의 점들에 가중치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가중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수정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양이라는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값이 이제 60%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고양이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가 80%라고 확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 방향으로 좀 더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가중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값과 결과값의 차이가 최소화가 될 때까지 이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양이를 표현하게 되는 그 최적의 논리를 찾아내게 되겠죠. 고양이를 표현하는 최적의 가중치, 이 W를 찾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양이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인지체계로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보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만든 그림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의 특징을 찾는 게 아니라 말단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고양이 아니야, 그건 고양이 맞아, 아니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일부 맞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고양이의 본질을 완성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거 그림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딥러닝이 어떻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딥러닝의 핵심을 꼽아서 얘기해 본다면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물에서 문제점을 찾고 다시 역전파를 통해서 논리를 수정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딥러닝의 전부입니다.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인지체계로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 개념의 어떤 특징들을 처음부터 잡아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면은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강의 방향만을 정해놓고 이쪽으로 놓으면 안 돼, 이쪽으로 놓아, 이것만 단순하게 판단해 간다면은 결국에는 본질에 점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FSD도 마찬가지죠. 사고율 0%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대략적인 방향만을 정해놓고 주행 데이터마다 인공식량망에 넣어서 이 방향이 맞다, 이 방향은 아니다, 아주 단순한 판단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그 개념의 본질에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이쪽으로 도와,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계속 이걸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부 남성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여자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형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얼굴 형태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선택해보세요, 여러분. A인가요? B인가요? A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두 번째 테스트, C인가요? D인가요? D가 맞네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E인가요? F인가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이제 느낌이 약간 오시죠? 여러분이 처음 떠올렸던 그 이상형의 특징들이 여러분의 진짜 이상형의 본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형 월드컵을 한 100만 번 정도 했을 때 그 추려지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식이 훨씬 더 본질에 접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딥러닝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는데 계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본질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명확하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팔란티어의 이 투이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딥러닝 구조랑. 처음에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해서 통합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전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처치된 데이터들을 온톨로지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된 그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로 나오게 되고 사람은 그 결과값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가 온톨로지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로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이 딥러닝의 순전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기대값과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사용자는 다시 온톨로지 레벨로 가게 돼서 그 온톨로지 로직을 수정하게 됩니다. 딥러닝의 역전파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온톨로지가 점점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양이로 비유를 해보면은 고양이라는 데이터가 온톨로지로 들어가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양이는 20%의 확률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순전파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유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대했던 것과 다른데?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이 온톨로지 레이어에 반영이 돼서 이 온톨로지 로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온톨로지 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정도의 레이어가 아니라 이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의사결정이 온톨로지 액션으로 반영이 돼서 이 온톨로지 액션이 온톨로지 로직에 영향을 끼쳐서 그 로직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온톨로지 로직이 수정되는 과정이 딥러닝의 역전파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다시 고양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양이가 80%라는 결과값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유저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온톨로지라는 게 그 기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 파악한 바를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의 규칙으로서, 하나의 논리로서. 그러니까 이 사용자, 유저들이 큰 틀의 방향만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통해서 딥러닝의 역전파와 같은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그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게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에 실존하는 문제를 내가 파악한 바를 구축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만을 설정해 두고 그 이후부터는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말단에서부터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업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반복적으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이제는 좀 약간 와닿으시죠?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흐름표는 한 명의 유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딥러닝과 같은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한 명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저들의 딥러닝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큰 딥러닝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파운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할수록 이 온톨로지가 그 기업의 문제를 구현해내는 정도의 그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일부에서 제가 처음 설명했던 그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친구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파악한 규칙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개념으로 본다면 이 딥러닝은 결국 기계가 학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딥러닝이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인간이 학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러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온톨로지가 휴먼 러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언어로서 이 시스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어 인공지능인 이 LLM도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LLM은 훨씬 더 우리 인간보다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LLM은 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보다 통합적인 폭넓은 인사이트를 유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죠. LLM이 없을 때보다 LLM이 있을 때 유저들은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온톨로지 액션을 하게 되고, 그 온톨로지 액션은 온톨로지 로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온톨로지가 기업의 문제를 구현해내는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화가 되겠죠. 이 과정이 결국 AI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P 컨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멘트예요. 수많은 기업들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결정들이 시스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운영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이런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이 온톨로지 로직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과 연계된 LLM이 더 폭넓은 인사이트를 유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그 제공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유저는 더 뛰어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온톨로지 액션으로 이어져서 온톨로지 로직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문제를 구축하는 그 시스템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간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은, 팔란티어의 이 투이 시스템의 이 역할은 그러니까 딥러닝이 사물의 본질을 구현해내는 그 원리와 비슷하게 기업의 실체를,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경쟁자와의 얘기를 할 때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잘 반영해낼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느냐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온톨로지 시스템이 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캡처해낼 수 있느냐,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공지능이랑 잘 협업을 해서 잘 융화가 돼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 과정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부 영상에서는 온톨로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해봤고, 이번 방송에서는 온톨로지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팔란티어가 유일한 진짜 AI 기업일까? 기업마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문제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톨로지로서 계속 이 커져가는 문제를 빨리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반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용자들이 계속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다 캡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커져가는 이 기업의 문제를 최대한 비슷하게 계속 구현해내야만, 디지털 트윈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커져가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영해내야만 AI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톨로지가 이 문제를 반영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AI는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여자친구의 문제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여자친구의 문제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과거에 좋아했던 것만을 계속 제공한다면 결국 그 여자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진짜 AI, 이거에 대한 판단은 문제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 때 진짜 AI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어닝콜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도 이러한 온톨로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렉스 카프는 이제 이 한 문장만을 얘기했는데 제가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이유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